미친 것이냐? 집안의 생명줄을 왜 막느냐? 시어머니의 외침이 고요하던 새벽 마당을 가르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횃불 하나가 어둠 속에 흔들리고 그 빛 아래 한 여인이 삽을 손에 쥔 채 우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새색시였습니다. 치맛자락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으며 그럼에도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절반 가까이 흙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집안이 먹어온 우물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길어 올린 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새색 씨의 손으로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냐고. 혼례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내쫓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삽을 내려놓으며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흘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흘 뒤 고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을 메우지 않았더라면 이 집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고을에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양반 가문의 체면을 겨우 유지하며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 외아들 이현은 22살의 나이에 혼례를 올리게 되었으니 그 신부가 바로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20살이었습니다. 외조부가 평생 약초를 캐며 산을 누빈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외조부를 따라 산을 오르고 계곡을 건지며 자랐습니다. 어떤 풀이 독이 되고 어떤 풀이 약이 되는지, 물빛이 어떻게 바뀌면 상류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벌레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물이 오염된 것인지를 외조부에게서 낱낱이 배웠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웃음도 과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눈으로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씨 집안의 시어머니 김노부인은 처음부터 이 혼사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의 외손녀라니 가문도 재산도 변변찮은 데다가 첫 만남에서도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조아리기만 할 뿐 시원시원하게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그것은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현이 워낙 마음을 굳혔고 집안 어른들도 반대하지 않아 혼례는 그대로 치러졌습니다. 혼례 날은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청명하게 펼쳐진 날이었고 마당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덕담을 건넸고 이현은 수줍은 얼굴로 웃었으며 윤서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이현도 먼 길 혼례 준비에 지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채색 씨가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이불, 낯선 천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윤서는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스름이 짙어진 무렵이었습니다. 윤서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고름을 여미고 발소리를 죽이며 마루를 내려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깔린 마당 한복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 곁에 쪼그려 앉아 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조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빛이 흐리면 무언가 썩은 것이 있고 물 위에 뜬 것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 상류에서 무언가 흘러들어온 것이다. 윤서의 눈에 그날 밤 우물 표면에는 아주 작은 물방개 몇 마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자 냄새가 조금 달랐습니다. 흙 냄새도 이끼 냄새도 아닌 비릿하고 씁쓸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광 안을 뒤지자 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삽을 들고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물 옆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우물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벽 내내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부엌에서 먼저 일어난 아래 것이 마당을 내다보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노부인이 잠에서 깼고 이현도 뛰쳐나왔습니다. 흙이 절반 가까이 쌓인 우물과 그 앞에 삽을 쥔 채 서 있는 며느리를 본 노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친 것이냐? 집안의 생명줄을 왜 막느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흘만 참아 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빛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씨 집안에는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우물가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고 누구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거라. 첫날부터 집안 망칠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노부인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집안을 울렸습니다. 사흘을 기다리라는 며느리의 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수십 년을 이 집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살아왔는데 시집 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색시가 삽을 들고 그것을 메워 버렸으니 노부인의 눈에는 그것이 도저히 사람의 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온화한 성품이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달래자니 아내가 내쫓기는 것을 눈 뜨고 보는 꼴이 되고 아내를 감싸자니 어머니의 서러움이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도 이미 소문이 번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옮겨 다니는 속도는 언제나 놀라울 만큼 빠른 법입니다. 장터 어귀에서도 빨래터에서도 서당 담장 밖에서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채색 씨가 귀신에 씌었다느니 홀레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느니 저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길 징조라느니 누군가는 점쟁이를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차라리 빨리 내쫓는 것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방하는 고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그 사이 윤서는 묵묵히 밥을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면 마당을 쓸었고 마당을 쓸고 나면 안방 어른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노부인은 그 얼굴을 보기도 싫다며 고개를 돌렸고 윤서는 그래도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이현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이 기어이 집안 어른을 불렀습니다. 친정 집안 어른은 아니었고 먼 일가 중에 지체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노부인은 그 앞에 며느리를 세워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우물을 메웠느냐,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냐, 집안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냐.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 까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가 어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까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은 분이 가시지 않아 목소리를 높였고 이현은 그 틈에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흘만 두고 보시지요. 그 안에 아무 일도 없으면 그때 처분을 내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현의 말에 노부인은 한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며느리의 눈빛이 마음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눈도 아니었고 악한 눈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노부인을 머뭇거리게 했습니다. 결국 노부인은 사흘을 주기로 했습니다. 단, 그 사이에 우물에 손을 대거나 집안에 또 다른 일을 벌이면 그 자리에서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우물이 막혔으니 밥도 짓고 빨래도 해야 하는 살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부인은 이웃집 우물에서 물을 받아오라고 아랫것에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윤서가 그것도 막았습니다. 근방의 물은 쓰시면 안 됩니다. 노부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현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물을 쓰란 말이냐고 이현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윤서는 물동이 2개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현이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산 위 샘물을 길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은 어두운 밤에 혼자 산을 오르겠다는 말에 선뜻 따라 나서려 했지만 윤서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현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오른 것은 집 뒤편 야산의 중턱에 있는 작은 샘이었습니다. 외조부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 부근의 지형을 외조부는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샘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상류 물길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안반에서 솟아나는 물이었습니다. 외조부는 그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흐린 법이 없다. 땅속 깊은 돌 사이에서 올라오는 물이기 때문이다. 윤서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물에서 이상한 냄새와 벌레의 움직임을 본 순간부터 그 샘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지만 달이 그나마 발치를 비춰주었습니다. 샘에 이르자 물이 맑게 고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담가 냄새를 맡고 작은 나무잎을 띄워 방향을 살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이현이 마루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받아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 물만 드십시오. 식구들 모두요. 이웃에서 길어온 물도 항아리에 받아둔 빗물도 쓰시면 안 됩니다. 이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닭을 묻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아내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것이 이현이 그날 밤 할 수 있었던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도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저녁마다 혼자 산을 올라 물을 길어왔습니다. 노부인은 그 물을 받았으면서도 끝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자마자 고을 동쪽 끝에서 비명 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죽을 끓인 집이었는데 죽을 먹은 식구 셋이 동시에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옆집에서도, 그리고 그 옆집에서도 아침 해가 채 한 뼘도 오르기 전에 상류 물길을 공유하는 우물을 쓰던 마을 동쪽 구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음 소리가 골목마다 새어 나왔습니다. 어떤 집은 어른이 쓰러지고 어떤 집은 아이가 먼저 들어 누웠습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양간의 소가 발을 버둥거리며 쓰러졌고 마당의 닭들이 퍼드덕거리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광경은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사또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마당에 엎어지듯 들어서서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물물을 마신 뒤로 온 마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박 사또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과 포졸들을 이끌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비릿하고 씁쓸한 냄새가 공기 중에 얕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우물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물 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빛이 평소와 달리 조금 탁했습니다. 말라 죽은 벌레 몇 마리가 수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고을 안의 우물을 모두 막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관아의 의원을 보내 치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며 피해를 살피던 이방이 사또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날이 이상한 집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동쪽 물길 바로 옆에 있는 이씨 집안입니다. 같은 구역에 있는 집인데 식구 중 단 한 사람도 탈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축도 멀쩡합니다. 사또는 눈썹을 모았습니다. 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쪽 집은 사람이 쓰러지고 저쪽 집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씨 집안 마당에 들어서자 노부인과 이현이 당황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사또가 묻기도 전에 노부인의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 집 우물은 사흘 전 며느리가 메워버렸다고. 그래서 근방 우물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며느리가 밤마다 산에서 물을 길어왔다고.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사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전이면 독이 퍼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디 있소? 윤서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사또가 들어오자 그녀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마당에 선 채 물었습니다. 그대가 사흘 전에 우물을 메웠소? 그렇습니다. 왜 그리했소? 윤서는 잠깐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공정했습니다.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우물 표면에 뜬 벌레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달랐습니다.
흙냄새가 아니라 풀을 달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외조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벌레가 한쪽으로 쏠리면 상류에서 무언가 흘러들어온 것이고, 비릿하고 쓴 냄새가 나면 독초가 섞인 것이라고. 그 냄새와 그 움직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우물의 물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옆에서 부지런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얼굴빛이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사흘 전 며느리가 삽을 들고 서 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만 남기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노부인의 목 안쪽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류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오? 직접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의 종류로 보면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이방이 사또를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상류로 함께 올라가 주겠소. 윤서는 잠시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일행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넷과 이방, 사또, 그리고 윤서. 마을을 벗어나 계곡 상류를 향해 산을 타는 동안 아래쪽 고을에서는 여전히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발걸음 사이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윤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은 땅과 수풀과 물길을 번갈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곡 물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물길이 꺾이는 지점에서 윤서의 발이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윤서가 멈춰선 곳은 계곡이 좁아지며 물살이 한데 모이는 지점이었습니다. 바위 두 개가 마주 보듯 서 있고 그 사이로 물길이 아래를 향해 흘러내렸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계곡 한쪽 바위 그늘 아래 짙은 풀숲에 가려진 곳에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이 다가가 몸을 낮췄습니다. 조각들 주변으로 땅이 짙게 물들어 있었고 풀들이 아래쪽부터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바위 아래로 내려가 물길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물 표면을 건드리지 않은 채 냄새만 맡았습니다. 그리고 숲을 안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시겨진 풀 뭉치가 몇 개 보였습니다. 잎이 넓고 줄기가 굵은 풀이었는데 잘린 단면이 아직 싱싱했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또가 다가왔습니다. 윤서가 손으로 가리킨 것은 지시겨진 풀 뭉치와 그 옆에 남아있는 그을린 돌 3개였습니다. 돌들이 솥을 걸었던 자리처럼 삼각으로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풀을 다려서 물길에 부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왔을 것이고 달인 뒤 깨버린 것입니다. 이 풀은 소량으로는 배탈을 일으키고 많은 양을 다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외조부께서 가장 조심하라 하셨던 풀 중 하나입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조각들을 수습하고 그을린 돌 주변의 재를 살피고 숲을 안을 헤쳤습니다. 그러자 조금 더 안쪽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지프로 엮은 자루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같은 종류의 풀이 아직 한 줌 남아 있었습니다. 자루 옆면에는 먹물로 무언가 적힌 흔적이 있었는데 빗물에 번져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글자 몇 개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이 자루를 들고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또가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이라 하시겠습니까? 윤서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사흘 밤을 혼자 버텨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자루를 이방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증거물로 보관하라. 관하로 돌아온 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또는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권세 있는 집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면서 하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있기 2달 전부터 고을 동쪽 구역 일대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넌지시 권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집이 많아지자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일대의 물이 좋지 않다느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자가 있었습니다. 인근 장터를 오가며 약재와 잡화를 파는 독장수였습니다. 얼굴이 능글맞고 말 주변이 좋아서 가는 곳마다 쉽게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가 장터 한쪽 귀퉁이에서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여럿이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고 사또가 물었을 때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 북쪽의 땅을 많이 가진 최 씨 집안 하인이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사또는 즉시 독장수를 잡아들이도록 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자신은 약재를 파는 장사꾼일 뿐이며 물의 독을 풀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그의 거처를 뒤지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풀이 집 자루에 담긴 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 씨 집안 하인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일을 끝내면 삭슬 2배로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문이 시작되자 독장수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씨 집안 하인의 부탁을 받아 계곡 상류에 독초를 다려부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병들어 쓰러지면 겁을 먹고 헐값에라도 땅을 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했지만 사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달인 양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 역시 샅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안 어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하인의 진술과 쪽지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독장수는 중형에 처해졌고 최 씨 집안은 재산 일부를 몰수당한 뒤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 배상하도록 명이 내려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알려지자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었고 가축을 잃어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입에서 한 이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집 며느리가 아니었더라면, 그 색시가 우물을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날 아침 죽도 끓여 먹었을 것이다. 사또는 관아로 돌아와 윤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마주하고 앉아서 사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으면 이 고을에 큰 화가 났을 것이오. 어떻게 알아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소.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외조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사또는 한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단순한 한마디를 믿고 첫날 밤에 삽을 든 여인이 고을 하나를 살렸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마땅한 상을 내려야겠소.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을 주신다면 새 우물을 파 주십시오. 누구나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을 내리겠다는 말에 의례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양하는 대신 다른 것을 청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그 청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윤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윤서는 조용히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사또는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사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물 공사는 며칠 뒤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윤서가 직접 골랐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어느 물길과도 연결되지 않는 독립된 안반 위였습니다. 외조부에게 배운 대로 땅을 짚어가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형이 오목하게 들어앉아 사방에 물이 자연히 모이는 자리였고 주변에 독초가 자랄 수 없는 단단한 돌 집안이었습니다. 윤서는 공사 내내 현장을 지켰습니다. 돌을 쌓는 방향을 일러주기도 하고 깊이가 충분한지 물빛을 보며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하듯 멀찍이 서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삽을 들고 함께 땅을 팠습니다. 쓰러졌다가 겨우 일어난 사람도 왔고 가축을 잃어 기운이 빠진 사람도 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였습니다. 우물 하나를 함께 만드는 일에 고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것은 오래간만의 일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깊고 둥글게 파인 우물이었습니다. 처음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던 순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물빛이 맑았습니다. 냄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물을 손바닥에 받아 마셨고 맑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물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이씨 집안에서는 그날 저녁 조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 노부인이 직접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윤서가 새벽마다 길어온 물로 지어 먹은 밥상보다는 조금 넉넉했습니다. 노부인은 상머리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숟가락만 놀렸습니다. 밥상 위에는 말이 없었지만 무거운 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노부인이 상 위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윤서의 손 위에 노부인의 손이 얹혔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나는 집안을 망칠 며느리인 줄 알았구나. 내가 우리 가문과 온 마을을 살렸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조금 흔들렸습니다. 노부인은 평생 눈물을 남 앞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윤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이현은 밥상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후 고을에서는 이씨 집 며느리 이야기가 오래도록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물 매운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물 며느리라고 불렸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붙인 이름이었지만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전자는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었고 후자는 마을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하나를 바꾸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사또는 이 일을 상세히 기록해 문서로 남겼습니다. 독장수와 최씨 집안의 죄상을 낱낱이 적고 윤서가 어떻게 위기를 알아채고 가문과 고을을 지켰는지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 문서는 훗날 인근 고을에도 전해졌고 물기를 관리하는 법도와 함께 익혔습니다. 윤서는 그 뒤로도 특별한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철 따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살폈습니다. 외조부에게 배운 것들을 이제는 마을 아이들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풀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풀이 사람을 해치는지, 물빛이 어떻게 바뀌면 조심해야 하는지, 벌레들의 움직임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새로 만든 공동 우물 옆에는 작은 돌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긴 글이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물 며느리 윤서를 기리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말했습니다. 눈앞에 우물 하나를 잃는 것이 두려워 큰 재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손해로 내일의 생명을 지킨다고. 그 말은 해가 바뀌어도 고을 어귀에서 어귀로, 봄이 오면 다시 봄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흘러다녔습니다. 마치 새로 판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듯이. 윤서는 그 말들을 들어도 대단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혼자 우물가에 서서 맑게 고인 물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외조부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자신을 살렸고 가문을 살렸고 고을을 살렸습니다. 윤서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